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종식을 위해 힘쓴 프랑스 기독교인의 참다운 모습을 전합니다. 음악의 자유를 찾아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집사를 만나봅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대책 방안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전세난, 전세가 폭등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성근 목사입니다. 12월 중으로 예정된 에볼라 보건 인력 파견단에 앞서서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본진이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에서 에볼라 관련 뉴스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질병으로 또 종교적 박해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기도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 하면 아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길고 긴 인종차별의 역사는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인종차별 정책을 무너뜨리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프랑스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Photographs in the shadows may best capture Jean-Yves Olivier's story. My plan was never to write, never to talk, never to read. I didn't take any picture, didn't keep any documentation. I want my story to be mine. The mysterious French businessman is a key figure in the fall of apartheid in South Africa. It was a monumental task that began when he first visited the country back in 1981. I found a country which was going nowhere at the age of civil war. The foreign commodity trader used his business connections to build a lifeline of top-secret contacts and quiet negotiations. He was often called Monsieur Jack in classified correspondence, and those who knew him say his trade secret was trust. But he says he had another secret weapon. I believe in God. I fundamentally believe in God. And so many times I had the feeling that God was assisting me or saving me. So that gave me also this extraordinary confidence that nothing is impossible as long as God is with you. His story is now the subject of a documentary, a political thriller called Plot for Peace. He was one of the first to figure out the great secret of Africa. It's a story producers had to convince the normally private man to share all these years later. It's a story which is important to be known, not because it's a story as such, but because there is a message in this story. How, as an individual, you can still make things move. The evils of apartheid may have ended in South Africa, but Olivier says there are still other struggles all over the world, many even more difficult to win. Conflicts are now related to belief. If someone believes differently with you, they don't try to understand you, they don't try to make you think the same way on a peaceful way. They fight and they want to destroy you. And today we are living, unfortunately, this world of religion war. Ephraim Graham, CBN News. 이번 순서는 선교 현장을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조홍현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요즘 캄보디아는 물축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물축제 어떤 건가요? 예, 지난주에 캄보디아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버놈뚝, 다시 말해 물축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올해 캄보디아 물축제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였습니다. 네네. 이 물축제는 음력 10월 네. 보름달이 차오르는 때를 기점으로
메콩강에서 톤레사강으로 흐르던 물이 역류하여 바다로 되돌아가는 시기에 열립니다. 이 축제에는 캄보디아인들이 메콩강의 풍부한 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예. 앞으로의 농사에도 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매년 빠지지 않고 이 명절을 지내왔으나 올해만큼은 4년 만에 열린 물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물축제 보트 경기를 보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를 올라갔다가 350여 명이 압살을 당하는 사고가 있은 후 네. 3년간 이 축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이번 축제가 캄보디아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물축제였고 그만큼 열기도 더 뜨거웠습니다. 네. 그 동남아 지역이 특별한 게 그 물축제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 옆에 태국도 그렇고요. 근데 성 기자님, 캄보디아의 물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행사장에서 인기 가수나 코미디언들의 공연도 있고 많은 볼만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프놈펜 리버사이드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질비하게 널렸지만 이 물축제의 꽃은 아무래도 수상 보트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지에서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진출한 수많은 팀들이 프놈펜 톤레삽 강에 모여 경기를 합니다. 올해는 지난 3년의 공백기 때문인지 예년보다 훨씬 적은 245개 팀이 대회에 참여했지만 네. 이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강가를 가득 메울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대략 30m 길이의 배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승선하여 노를 저어서 배를 몰면 심판들이 기록을 재고 3일 동안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운 팀이 우승을 거머쥐어 네. 국왕으로부터 검과 투구 등의 상품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조정 경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위기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각 나라마다 이런 국가적인 축제들이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축제를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또 성 기자님 이제 선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가야 할 것 같은데 성 기자님은 어떻게 선교적 입장으로 접근해 가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이 물축제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종교적인 의미 이전에 12세기에 크메르인들이 톤레삽강과 메콩강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16세기 바삭강에서의 전투에서도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생긴 축제라는 설이 많습니다. 예.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설 말고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풍부한 물에 대한 크메르인들의 감사와 다음 통작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생긴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교적 색채보다는 그 이전의 풍속신앙을 따르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캄보디아의 문화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 넓은 시각으로 품고 이러한 문화가 주님을 향한 문화로 바뀌고 네. 풍부한 물과 과실들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더욱 기도하며 캄보디아인들이 복음과 더욱 밝은 문화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어쨌건 저희는 고국에서 선교사님들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탈북자, 새터민,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말들은 북에서 온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참 다양하죠. 이젠 이런 여러 표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 이런 말 하나로 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이제 곧 오리라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통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북에서 온 분들 우리가 좀 귀하게 대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는 분도 바로 그런 분인데요. 음악으로 통일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그러다 휘몰아치듯 빠르게, 그리고 더러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아노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에 있는 모든 악상을 표현해야 하듯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의 삶은 모든 악상이 담겨 있는 한편의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철웅입니다. 북의 문화를 남한에 좀 알리려고 노력하는 음악의 전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북에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 북한 상황에서는 피아노를 그렇게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고위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선택된 어떤 자의 어떤 그 혜택들을 누리다 보니까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북한에서 열리는 콩쿠르에 1등으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북에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국비 유학생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고요. 그 국비 유학생으로 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에 4년간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클래식을 북한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야말로 클래식을 제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중화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클래식에 기초한 어떤 대중화로 인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클래식이 아주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뭐 예술의 전당에서는 뭐 지난해뿐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수고 작업 공연을 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제가 그 만든 공연이 평화 콘서트예요. 그것도 매달 7월에 해요. 근데 왜 7월에 하냐면 7월 27일이 정전협정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전협정 날이 평화적 협정으로 좀 바뀌자 이런 염원을 담아서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공통어를 통해서, 만국의 공통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좀 평화적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다름보다는 같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로서 제가 매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평화음악회 남북 가옥의 밤을 매해 주최를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어도 그는 아직도 탈북을 결심했던 때가 생생하기만 합니다.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쳤던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북한에서는 금지곡이었어요. 결국에는 저는 보이비에 끌려가서 이 곡을 어디서 들었으며 뭐 등등의 어떤 심할서를 A4 용지 한 10장가량을 쓰게 되고요. 그거 쓰고 3일 동안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기 과연 피아니스트 김철웅으로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전 나름대로 북한 최고의 음악대학 나왔고 러시아까지 유학도 할 만큼 저는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었고 프레이드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괴감과 그 배신감은 그 어떤 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러시아에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피아노를 마음대로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러시아를 가기 위해서 일단은 중국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서 결국엔 중국 쪽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넘고 나서 첫 번째 마을에 가보니까 그 근처에는 다 조선족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전족 마을들이에요. 그때부터 중국에서 뭐 남의 집 머슴살이도 해봤고요.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정말 죽는 게 편했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던 때, 그때 그를 다시 살게 했던 건 바로 피아노였습니다. 탈북을 한 이후에 교회로 가면 피아노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게 돼요. 부흥회 때 갔던 교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처절하게 피아노 때문에 탈북을 했고 피아노 때문에 그 어려운 그 피아노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피아노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정말 봄날의 눈속이처럼 와르르 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다 피아노를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게 그 순간에 믿게 되면서 내 입에서 처음으로 기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가 처음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인정하고 믿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음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언어는 안 통하는데 문화는 정말 서로 다르는데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이상하게 서로 같이 이렇게 친해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남북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장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쎄 내가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많이도 안 바래요. 저 때문에 딱 통일이 3분만 앞당겨주면 좋겠다. 이런 바램,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름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하며 음악으로 남과 북을 잇고 싶다는 김철웅 씨. 그는 오늘도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 그 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에 관한 좋은 의견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제보해 주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아주 귀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낮 1시 20분, 그리고 밤에는 9시 10분 이렇게 하루에 3번 방송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도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64만 명이라고 그러죠. 시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펼쳤는데 크리스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학년도 수능 당일 아침 서울의 경우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1998년 수능 이후 16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수능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추위를 잊은 후배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보성고등학교 김광재 군도 수능을 치르기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김광재 군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시간, 어머니 이주향 집사는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에 나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로 수험생들을 격려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끝까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주향 집사는 평소 가정예배를 드려 신앙훈련을 인도했다며 아들의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본인이 힘들어할 때 꼭 기도 요청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니까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얘기했었고요. 김광재 군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기본에 충실하며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등부 예배에서 접한 메시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한마디를 매번 마음이 헤어질 때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단순한 한마디인데도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더욱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재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시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요. 성경 열심히 보고 또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재 군은 3가지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나라 청소년과 아프리카 교육을 위해 헌신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각오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그 교육 때문에 가난과 궁핍과 또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엔에 입사해서 많이 돕고 싶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번 수능을 계기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묵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목회자의 역할을 논의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큰 행사나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목회자 특별 세미나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날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교회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의 모임이며 이는 건물이 아닌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시급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병을 들은 줄 깨우쳐 줄 사람은 목사야. 그리고 고치는 건 설교입니다. 설교로 고쳐내야 돼. 구약과 신약을 다 투약해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목회자들이 교회의 외적 성장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동기가 돼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장로교단의 삼선 총회장이었던 이자익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이자익 목회자상이 제정되었는데요. 올해 열린 제4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 감사 예배는 100년 전 예배와 성찬식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유성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예배위원들이 1908년 건립된 금산교회 기억자 예배당으로 입장합니다. 제4회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 감사 예배가 100년 전 예배와 성찬식을 재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예전처럼 휘장을 기준으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1904년 발행된 복음찬미에 실린 찬송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고 성경 말씀은 1906년 발행된 신약 전셔를 사용합니다. 설교는 이자익 목사의 설교문을 그대로 낭독해 당시의 예배를 재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구제연보 순서에는 옛날식으로 막대기가 있는 헌금용 채를 사용합니다. 성찬식에는 우리나라 전통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 예배 후에는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자는 필리핀에서 2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며 25개 교회 개척과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한 농장 운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기환 선교사로 선정됐습니다. 90년도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서 산족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함께 고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원을 하고 돌아와서 훈련을 받고 가서 사역한 지가 이제 24년 차가 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자익 목사 기념사업회는 농촌교회 목회자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3선 총회장을 역임하며 교계의 어른으로 지냈던 이자익 목사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 이자익 목회자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알려지지 않은 분들 발굴하는 상이고 또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큰 교회 가지 않으시고 또 함태영 옛날 부통령이 최신부 장관 하라고 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그냥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 정신을 살려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농촌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종들을 발굴해 세상에 소개하고 격려하는 이자익 목회자상. 100년 전 예배와 성찬식을 재현한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 감사 예배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 전세값이 89주 연속.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파동 수준을 넘어 폭등으로 치닫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제도.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요즘 주택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서민 주거 대책의 해결책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예, 오늘 아주 유독 네. 갑자기 추워져서 그래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아주 두터워졌어요. 어제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해마다 수능 한파 하는데 이번에도 수능 시험 맞춰서 한파가 왔습니다. 네. 한파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전세를 구하는 분들에게도 한파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울 때죠. 그게 서울에 네. 그 아파트 전세값 평균 전세값이 3억이 넘었습니다. 3억이면 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에 예. 한 80%를 넘어가고 있어요. 전세금이. 그게 전세금이 상당히 가령 5억짜리 아파트가 네. 전세금이 뭐 4억 5천. 그러면 결국은 전세와 사는 거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까지 오르게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 전세 고공행진은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이 서민들의 고통이 네. 지금 가중되고 있죠. 어쨌건 요즘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이게 정말 말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을 내놓았어요. 예. 그런데도 뭐 역부족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그냥 막 힘든가 봐요. 서민제 주거 대책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인데 네네. 그것이 결국은 잘못하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자리에 있는.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면 그대로 또 문제가 있고 네. 또 부동산 경기를 낮추면 낮추는 대로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니까 예. 그 시점을 잘 맞춰서 정책을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정부 정책엔 역부족이 있고 네. 결국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국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결국 공급을 늘리는 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제 교회 사택이지만 교회 사택이 전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오르면 또 오른 거 해줘야 되고 또 그렇죠. 오른 거 해줘야 되고 네. 교회 또 목사 입장에서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세금 고공행진의 그게 5년째라면서요. 예. 아유 그러면 뭐 이 좀 어느 정도 진정도 돼야 되고 정부도 많은 대책을 내놓았을 것 같은데 뭐 나아질 기미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세금 고공행진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네네. 이
결국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 전세집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량이 적은 이유는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서 네. 집주인들이 결국은 전세를 놓기보다는 네. 차라리 월세로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전세가 월세로 자꾸 돌아서고 있고 네. 또 반전세라고 그래서 반월세. 이게 반은 전세값하고 반은 월세. 네. 그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 돈 넣느니 월세 받겠다는 취지죠. 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적고 또 전세 수요자들은 네. 네. 사실 5억짜리가 4억 5천이 전세금이면 5천만 원만 결국은 대출 받으면 또 살 수 있잖아요. 사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지 않는 이유는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집을 사죠. 근데 그래서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들 전세로 있는 한이 있더라도 집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네. 또 전세를 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적고 다 아니 월세 근데 내니까. 변호사님 나 이게 참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전세값은 올라가는데 예. 집값은 내려가요? 예. 그럼 결국은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값도 그거에 맞춰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세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네. 전세집에 있다가 전세금을 올리면 결국은 그 주변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주변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전세금 집값이 내려간다고 그래도 네. 대폭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까 전세금은 집값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서 어떤 경우는 집값하고 전세금이 역전되는 데도 있었어요. 네. 그 집값은 5억인데 전세금은 한 5억 2천 이런 경우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조금 그런 얘기 나왔는데 말머리에 예.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그 제도인데 예. 그 전세라는 건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고 자기는 집을 그 집에서 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세입자한테로부터 돈을 빌려서 마찬가지. 결국 그 이자는 상대방이 집 사는 임대료와 전세 보증금의 이자를 서로 상쇄하는 네.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외국은 이제 렌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렌트 제도는 한 달에 월세가 내고. 200이다. 예. 그러면 2년 렌트면 예. 2년치 렌트 이게 4,800이죠. 예. 그걸 일시에 줍니다. 그래요? 예, 일시 렌트는 그렇게 일시에 주고 매달 내는 게 아니고. 예, 매달 내는 건 이제 월세로 내는 것이고요. 예. 외국의 렌트 제도는 일시에 다 주고 그리고 2년을 살면 그 렌트 비용이 다 소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집을 살 때 그 네. 돈을 줬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 돈을 돌려주잖아요. 네. 그럼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거기 이제 금리도 아주 낮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내가 2년을 집 살았는데 네. 준 돈을 그대로 돌려주니까 예.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토지 공개념이란 예. 말이 있잖아요. 예. 주택도 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재산 증식이라는 투기가 아니라 정말 주거 목적으로 정말 그것이 가정이 거하는 어떤 예. 주택. 참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이제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네네. 이 토지 공개념 하면 네. 결국 토지는 공적으로 모두 다 같이 쓸 그렇죠. 수 있는 것이지 예. 사유재산으로 사적 목적으로보다는 네. 공적 개념이 강하다 이런 취지인데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예. 잘 맞지 않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 공개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토지 공개념이나 또는 주택 공개념이란 개념은 네. 지금 네. 뭐 존재하지는 않지만 네. 주택을 공개념으로 예. 이것을 갖고 투기를 한다든지 자기의 이익 예. 창출을 위해서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한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자본주의의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주택 공개념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호화주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한 채가 막 1조씩 되는 주택들이 있죠. 그런 집들이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네, 집이지만 경관이 좋고 한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데 있죠. 그게 인정되는 이유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본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으로는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자유 경쟁의 그래서 좀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뭐 비유 포인트가 좋은 데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는 좀 그렇게 좀 해주고 네. 뭐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좀 공적인 주거 개념으로서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좀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이제 그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주의의 네. 그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네. 토지 공개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임대 계약을 해주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임대주택, 임대료 올리지 않게 네, 네.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별로 그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고 장기 계약을 해 사적인 계약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가가 좀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차원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여타 방송사도 많이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공적으로 나누고 공적으로 공평해지는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법에는 강하니까. 그렇죠. 아 지금 뭐 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전세값 너무 올라가지고 집 구하지 못하고 이런 입장이 된다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서울에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전세 난민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세 난민. 오늘 해주실 말씀 다 해주신 건가요? 그러세요? 다음 주간 또 예고되나요? 다음 주는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취지가 뭔지 또 이 등록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등록법이 그 바뀌어야 되고 또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영화는 늘 커밍 순이라고 말을 쓰는데 우리 이재만 변호사님 다음 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들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자녀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이제 원서 접수, 또 논술, 또 실기시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 속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최선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결과 이전에 감사부터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